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종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10월 18일이고요. 오늘 따끈따끈하게 CJ 대한통운에서 연구체 발행 결정 공시를 두 가지나 냈길래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려보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한통운은 제가 근래 들어서 분석한 적이 없는 기업이기는 해요. 제가 택배 산업이나 물류 산업에 엄청 많은 관심이 있는 거는 또 아니고, 대한통운이 그렇게 애자일하게 움직이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산업은 성숙기에 들어섰고 그냥 가지고 있는 덩치에서 인플레이션 혹은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천천히 가고 있는 기업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높다거나 그래서 배당 수익률로 뭔가를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기업도 아니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의 재무적인 실적이라든가 밸류에이션 같은 거를 분석해 본 적이 없기는 해요. 근데 이번에 공시가 떠서 한번 봤는데 생각보다 약간은 부정적인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미지상으로는 연구체를 발행할 만한 기업이 아니었어서 이 기업이 왜 연구체를 발행하지 싶어서 살펴보니까 연구체를 발행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기업의 연구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들, 조항들 살펴보고 연구체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드려보고요. 대한통운이 도대체 왜 연구체를 발행했어야만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두 가지 공시가 나왔는데, 사실 앞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연구체 발행이라고 쓰여 있지 않았었어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회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회계를 얄팍하게 아시는 분들도 헷갈리실 만한 게 뭐냐면, 채무증권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채권이죠. 그럼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면 부채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부채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어떻게 자본으로 인정이 되지? 하는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먼저 첫 번째 연구체에서요. 500억을 조달을 할 거예요. 500억을 조달을 해서 운영 자금으로 쓸 거라고 하는데 만기가요. 30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첫 번째로 헷갈리실 수 있는 지점이에요. 제가 분명히 오늘 영상의 도입부에서 연구체를 발행한다 그랬어요. 연구체를 발행한다고 하면 뭔가 느낌이 만기가 없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계약상으로요. 만기가 없는 채권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연구체라고 하더라도 만기가 없다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 우리나라의 관습상으로 연구체다 그러면은 일단은 계약상 조항상 찍혀 나오는 만기는 30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것도 한번 보실게요. 102-2번 보시면 여기는 금액이 조금 큽니다. 2천억 조달하고요. 운영자금으로 500억, 채무상환 자금으로 1,500억 조달한다고 해요. 제가 어떤 자금 조달이든 자금 조달의 목적에서 채무상환 자금으로 금액이 배정이 되면 주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족스럽게 느끼실 만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면서 대한통운 재무구조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대한통운이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이미지로는 재무구조가 그렇게 위험한 기업은 아니었는데, 채무상환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연구체로 2천억 가까이 조달한다. 그중에서 1,500억을 채무상환 자금에 쓰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약간 대한통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나 하는 지점이었고요. 역시 만기일은 30년으로 찍혀 나온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기가 30년인데 어떻게 연구차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말씀을 드려보면, 만기 연장 조건 및 방법이라고 그 공시 밑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한번 보실게요. 위날에 상환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이제 30년 만기 때 그 만기가 되는 날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어쩌고저쩌고 쓰여 있으면서 본 사채 만기는 위 만기일로부터 다음 만기일까지 3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뭐 뒤에는 뭐 잡다구리한 설명이고요. 그러면 대한통운이 이 사채에 대한 원리금을요 30년 뒤에 상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30년이 연장이 되면서 사실상 60년짜리 채권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60년 뒤에도 만약에 상환을 안 한다? 그럼 90년으로 연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약상으로는 우리가 조항상으로는 숫자가 30년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요 30년이 계속해서 한 번에 30년씩 연장이 되면서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연구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항상 꼭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만기 연장 조건하고 스텝업 조건 이거 둘 다 이제 공시가 거의 내용이 비슷하게 되어 있길래 하나만 지금 가지고 왔는데, 조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거 잠깐 퍼즈 해놓고 조금 읽어보시고요. 저는 그냥 결론만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발행 당시 기준으로 이자율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문단 한번 보실게요. 발행일로부터 최초 재설정일, 그러니까 지금 당장까지는 밑에
대한통운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 산술 평균에다가 1.5% 가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bout 3년 만기 회사채 플러스 1.5%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근데 최초 재설정을 이후부터는 여기 매 1년째 되는 날이라고 나오면서 1년마다 1.5%씩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를 의미를 하냐면 처음에는 3년 만기 회사채 플러스 1.5예요. 그러다가 최초 재설정일이 되면 3년 만기 플러스 3%가 되겠죠. 그리고 또 1년이 지나면 플러스 4.5가 될 거고요. 또 1년이 지나면 플러스 6%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자율이 올라가는 이 구조를 저희가 스텝업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자율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표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자율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건 이거죠. 도대체 이렇게 복잡한 구조의 연구체가 왜 발행이 되느냐? 발행하는 대한통운 입장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는 거고,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발행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이게 만기가 무한대로 연장이 될 수 있는 연구체죠.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얘는 부채입니다. 남한테 돈을 빌리는 거니까. 근데 이게 회계적으로는 자본으로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회계는요, 법적인 어떤 형식보다도 경제적인 실질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보거든요. 그럼 경제적인 실질로는 이런 거죠. 회사가 돈을 빌린 건 맞는데 내가 원금을 상환하는 기한, 현금을 다시 지급해줘야 되는 그 의무, 그 시점을 영원히 회사가 자신의 컨트롤로 연장을 시키고 미룰 수가 있죠. 그럼 이거는 사실상 자기 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적으로는 자본으로 처리가 되고, 이게 앞에서 맨 처음에 영구채 발행 공시라고 뜬 게 아니고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 공시라고 떴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만기가 무한대로 뻗치다 보니까 재무제표상에서는 자본으로 뜨게 됩니다. 그럼 자본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첫 번째, 분명히 나는 남한테 돈을 빌렸어요. 영구채를 발행한 거죠. 근데 그 영구채 금액이 자본으로 타고 들어오게 되면서 재무제표상에서는 앞으로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뜰 겁니다. 부채 비율이 개선이 될 거예요. 부채 비율이 자본분의 부채잖아요. 부채는 그대로 있는데 자본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세법상으로는요. 내가 남한테 돈을 빌려서 거기에 이자를 계속해서 지급을 하겠죠. 세법상으로는 이 지급한 이자가 실제로 금융비용, 이자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 절세 효과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회계상으로 보면요. 이걸 이자 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회계적으로는 자본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신종 자본증권에 대해서 실제로는 이자를 지급한 거라고 하더라도 재무제표상에서는 이게 배당을 지급한 것처럼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상 금융비용으로 타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당기순이익이 조금 더 예뻐지는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들 배당이 나가는 거는 당기순이익까지 다 계산이 되고 난 다음에 배당이 뒤늦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그 앞 과정에서 배당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 비용으로 계산이 안 되면서 회사가 표면적으로 순이익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투자자는 사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뭐 3년 만기 회사채, 5년 만기 회사채라고 하면 투자자가 내가 만기 3년 동안은 돈이 물려 있어야 되겠네. 5년 동안은 돈이 물려 있어야 되겠네. 그럼 요거 기준으로 내가 파이낸셜 플랜을 잡아서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가져가 보자. 이런 구조화랑 계획화가 가능한데 만기가 30년이야. 그럼 언제 기다립니까? 그리고 30년 지나가지고는 또 기다려야 돼요. 또 만기가 연장될 수도 있어. 그럼 이거 영원히 내가 원금 못 받고 이자만 받아창기다가 끝날 수도 있는, 내가 죽기 전까지 원금 상환이 되는 걸 보지 못하는 그런 구조일 거라고 착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는요. 영구채는 보통 일반 회사채보다 만기가 무한되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요. 금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인 측면이 있는 거고요. 캐시 인플로우 관점에서.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스텝업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면 계속해서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점점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캐시 인플로우가 점점 더 개선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 초과 수익률을 누리기가 굉장히 용이한 구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 상환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영구채는요, 영구채 자체가 굉장히 이 시장이 발달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주식시장 거래하는 주식시장처럼 영구채는 물론 이렇게 별도의 거래소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영구채를 별도로 거래하고 유동화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투자자는 여차하면 내가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싶으면 그 시장에 가서 영구채 그냥 유동화하고 매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실은 유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물린다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유동화할 수 있는데 내가 금리를 기본적으로 높게 받으면서 그 이자 소득이 점점 더 늘어나.
그러니까 이득인 거고요. 발행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빌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는 자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뤄드릴 부분은 이거예요. 대한통운이 도대체 재무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지금 이 연구체를 조달을 해야 되는 거냐? 제가 딱 한 가지로 요약을 해왔습니다. 지금 왼쪽에 여기가 대한통운의 자산 쪽이고요. 오른쪽이 부채 쪽이에요. 그럼 자산이 전체 9조 5천억 있는 기업이요. 회사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자산이 얼마가 되느냐 제가 더해봤어요. 그랬더니 현금이 한 3,300억 정도 있고요. 금융자산이 6,700억 정도가 있어서 9조 5천억 되는 전체 자산 중에서 현금성 자산, 유동화 가능한 자산은 한 1조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부채로 넘어가서 보니까 부채 총계는 5조 5천억인데 단기 차입금이 1조 2천억, 장기 차입금이 1조 있어서 합해서 2조 2천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자산 총계랑 부채 총계만 놓고 보면 이게 자본 총계가 한 4조 정도 나오겠죠. 부채 비율이 100% 조금 넘는 수준이라서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한테 주어져 있는 차입 부채, 금융 부채에 대한 상환 가능성을 생각을 한다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1조밖에 없는데 이미 단기 차입금이 1조 2천억이에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차입금이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20%나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금이 외부로부터 조달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었었던 거고, 근데 이거를 또 다른 그냥 뭐 만만한 회사채를 발행을 하기에는 또 3년 뒤가 됐건 5년 뒤가 됐건 이거를 상환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은행한테서 단기 차입을 더 빌릴 수는 없고요. 그럼 부채 비율이 악화가 될 테니까 아예 영구채를 조달을 해서 자본 구조도 괜찮게 만들 겸, 그리고 원리금 상환하는 기한도 영원히 미룰 겸 조금 당장의 여유를 찾기 위해서 영구채를 발행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저도 이번에 CJ 대한통운 재무 상태표 그리고 재무구조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내수 소비가 침체되어 있다라고 해도 이 정도로 나빠질지는 솔직히 몰랐고, 그리고 손익계산서 살펴봤을 때는 문제가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웬만큼 벌고 있거든요. 근데 벌고 있는 그런 규모에 비해서 재무구조는 조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 저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연구체 발행 공식 관련해서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